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주식시장이 좀 싼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연말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시장은 되게 좀 한 해 일평균 코스피와 한 해 코스피 영업이익 간에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오직 이익에 의해서 레벨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올해 실적만 보면 지금 주가가 조금 비쌉니다. 2200대가 좀 바닥 근처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이 한 50% 늘 걸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적정한 코스피는 거의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적정한 수준이 한 2,500, 600 정도는 좀 되는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상무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보고 계신지 일단 총평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잘 안 떨어지고 뭔가 금리가 정점을 친 것 같긴 한데 좀 되게 좀 불안한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와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찰 수요가 생각보다는 부진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다시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뭐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정점을 쳤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대부분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보여져서,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회복에 약간의 좀 걸림돌 내지는 넘어야 되는 하나의 산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랠리를 최근에 보이다가 오늘 뭐 하락을 했다,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뭐 일희일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받는 것도 당연한 얘기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채권 시장 변동성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30년물 입찰이 부진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까요, 상무님? 예, 저는 장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인플레나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는 사실 단기 금리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네. 장기 금리는 아무래도 인플레나 아니면 그 세계의 어떤 국제 정세가 이제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저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신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국채에 대한 어떤 지위, 국채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을 예전보다는 좀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에서 되게 좀 비극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또 이집트 수에즈 운하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결국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하면서도 이 중동 전쟁을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재정을 자꾸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짊어져야 되는 어떤 재정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기물에 대해서 공급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여져서, 저는 최근 들어서의 어떤 국제 시장의 불안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또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좀 흔들린다, 그런 어떤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주된 원인이 전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무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전에 하원 의장이 쫓겨난 이유가 결국은 막말로 바이든 대통령이 뭔 일만 있으면 국회에 와서 돈 내놔라 한 거를
이제 대충 다 합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에서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라고 이제 보여질 만큼 사실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재정 정책이 되게 확장적이고 굉장히 완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채 수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는데 이제 또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에 대해서 사실 미국의 중재안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재안이 실패를 했으면은 결국은 또다시 미국이 뭔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다 돈이 들어가고 미국 국채가 필요하고 재정 정책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저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동 전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시장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주목했던 건 이 유가인데 사실 지금 와서 좀 보니까 오히려 채권 쪽에 조금 더 영향이 지금으로서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보고서를 상무님께서 내신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전략 보고서가 하나가 있고요. 또 코스피 이제 적정선에 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전쟁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부상하는 신중동 전쟁 위협입니다. 사실 이게 이란이 참여하는 어떤 네. 확전 가능성이 처음엔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이란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유가가 레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동 전쟁의 어떤 확전 또는 확산, 장기화되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중동 지역의 평화가 어쨌든 지금 성립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고비용 의 어떤 국면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특히 이제 국제 정세는 여전히 좀 불안한데 뭐 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좀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채권시장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그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조금 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10월 달에 좀 빠졌었을 때 저희들의 의견은 전쟁 자체만 가지고 빠지는 거면은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10월 8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거는 많이 좀 회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약간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모멘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전쟁이 좀 멈춘다든지 네. 아니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가 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어떤 그 금리 인상 마무리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조금 더 가지면서 약간 더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의 일만 가지고 좀 보자면 시장과 연준이 확실히 좀 눈치 싸움, 줄다리기 네. 이런 걸 좀 하고 있다라는 인상이 여실히 또 간밤에도 좀 드러났거든요. 전 제일 궁금한 게 파월 의장은 2%대 물가 얘기를 FOMC 때도 했었고 사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간밤에도 반복한 것뿐인데 좀 더 시작은 매파적으로 해석한 감이 있거든요. 이건 그때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상무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2% 물가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그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을 때는 미국 국채 금리가 5%대에 육박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다시 4.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50bp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5%나 이렇게 치솟으면서 뭔가 금융 여건 자체가 타이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연준이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준이 그
11월 FOMC 이후에 또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설레발 치면서 막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차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월 FOMC 이후에 지금 3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미국 고용 좀 생각보다 덜 나오고 하니까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좀 빨리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금융 여건 자체가 너무 빨리 완화가 되고 혹시 내년에 금리 인하라는 어떤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막 빨리 섣불리 올라오는 것을 연준에서는 좀 빨리 차단하고 싶어서 또 오늘은 약간은 또 좀 매파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메시지를 좀 줬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미국 국채 금리는 좀 갇혀 있는 뭐 예를 들면 4.5에서 5.0 사이의 레벨에서 갇혀 있는 흐름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4.5에서 10년물 기준으로 네. 4.5에서 5.0 사이에 좀 갇혀 있는 흐름으로 이 흐름은 어떤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 좀 그럼 지속될까요? 이제 미국의 고용이 지금은 뭐 17만 건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10만 건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아마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고 정말 드디어 올해 내내 얘기했다가 다 틀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다시 이제 부각할 때쯤이면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4.5를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이다. 네. 뭐 지난 고용 보고서도 연준이 굉장히 환호할 만하게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고 시장도 실제로 좀 환호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좀 뜨거운 수준이고 더 식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미국의 물가도 여전히 지금 3% 중후반대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2%대가 아니더라도 3% 초반대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뭔가 자기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물가의 궤적으로 간다라는 어떤 확신들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연준은 지금 벌고 싶은 거고 이제 시장은 조금 더 빨리 땡겨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채권 시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상무님. 그 네. 이번 FOMC 전에 상당히 많은 힘을 받았던 발언이 뭐였냐면 정책금리, 그러니까 연준이 할 일을 채권 시장이 좀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한두 번 정책금리를 올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는 발언이 상당히 좀 힘을 받으면서 FOMC를 맞았던 것 같은데 간밤에 보면은 토마스 바킨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힘을 받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향후 또 힘을 받고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장기 금리가 5%가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와 연동되어 있는 뭐 모기지 금리라든가 네. 뭐 자동차 그 대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들이 굉장히 좀 높게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과열도 막고 금융시장 여건이 굉장히 또 완화적으로 되는 것을 이제 막아준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꺾이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도 끝나고 장기 금리도 정점을 치고 이러면서 이제 방향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내려간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속도를 좀 차단하려는 의지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국내 시장 얘기를 좀 네.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최근에 사실 해외와 좀 별개의 이슈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아래로 위로 좀 움직인 것도 있었고 과연 적정선이 어디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안개 속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코스피가 지금 뭐 공매도 중단 이후에 네. 뭐 첫날은 엄청 좋았다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밀리면서 이건 뭐야 뭐 이런 느낌도 사실 좀 들고 약간 좀 시장이 여전히 좀 더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좀 꼭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 실적에 적합한 어떤 적정한 지수대를 저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해도 되고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됐을 때는 좀 주식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주식 시장이 좀 비싸지 않다. 좀 싼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좀 그래도 주식 시장이 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좀 설명을 네네. 드려도 되나요? 네네. 이 도표 8번 그림을 봐주시면 저희 한국 시장은 되게 좀 뭐 나름대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지만 실적과 코스피 간의 관계만 보면은 되게 정직한 시장입니다. 그 뭐냐면 저희가 1년 내내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상조하고라고 볼 때도 있고 뭐 반대로 경우도 있고. 근데 연간의 일평균 코스피, 한 해의 일평균 코스피와 한 해의 코스피 영업이익 간에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내 시장은 리레이팅 이런 거 없고요. 오직 이익에 의해서 레벨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실적을 좀 나름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그려본 게 이제 도표 9번에 나와 있는 요 그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년도 실적을 얼마를 보는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실적만 보면 작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12% 넘게 감이익을 했고 올해도 한 18% 가까이 감이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실적만 보면 지금 주가가 조금 비쌉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한 2,200대까지는 내려가는 게 2,200대가 좀 하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연초에 코스피가 시작을 한 2,200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초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뭐 바닥 근처 2,200대가 좀 바닥 근처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늘 3개월에서 6개월 조금 길게 보면 한 1년 뒤에 예상하는 일들을 좀 땡겨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이익을 반영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이익에 대한 기대가 지금 되게 높습니다. 도표 7번 보시면 지금 그 소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50%늘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이제 이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이 턴어라운드를 세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엄청 많이 잡혀서 이게 그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반도체를 빼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 20% 이상 이렇게 느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50% 가까이 이렇게 이익이 는다라고 보면 네. 내년도에 적정한 코스피는 거의 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은 수요에 의한 게 아니라 지금 공급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 기대치를 V자가 아니라 U자형이다라고 봐서 저희는 내년도 영업이익을 한 20% 내외로 조금 낮춰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코스피가 적정한 수준이 한 2,500, 600 정도는 좀 되는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2,400대, 2,500대의 주가는 그렇게 저희가 비싸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래도 연말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년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추정이 상당히 높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주가를 상정해보면 3,000 네. 선인데 그건 좀 높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신 게 2,400, 500 정도, 2,500, 600 정도. 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만이 이 좋은 실적 지금 예상 반영에 네. 거의 답니까? 다른 업종들은
예상치가 지금 네.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네. 보통 딱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익이 감익하면 3년, 4년째는 무조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2000년 이후에 거의 예외가 없었고요. 딱 한 번 기업 이익이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났던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유럽 재정 위기 터지고 바로 중국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가 딱 그 3년 연속으로 기업 이익이 안 좋았었을 때였고 그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2년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빼고 보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좋긴 합니다만은 좀 특징적인 업종들이 몇 개가 있고 사실 그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힘이 약한 업종들, 특히 내수와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힘이 좀 약한데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말고 그래도 플러스로 내년도에 흑자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산업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 사실 뭐 중국에 비해서 지금 경쟁력도 없고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막 관심 있는 섹터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디스플레이 섹터가 흑자 전환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또는 뭐 핸드폰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이익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은 테크나 테크 부품 위주로의 전망은 좀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가져도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유틸리티가 있긴 한데요. 한전과 같은. 근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책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처럼 산업용 그 전기료 네.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돌아서긴 하겠지만 또 내년도 총선 앞두고 엄청 세게 그 전기료를 올리기는 좀 쉽진 않아 보여서 좀 유틸리티는 좀 제외한다고 보면은 반도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업종, 네.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이 사실은 이익 증가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헬스케어 업종도 이익 증가율이 좀 빠를 걸로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호텔 레저 업종도 올해 뭐 내내 중국인 관광객도 온다고 해가지고 관심들이 있다가 또 실망하고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여행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은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화학이나 조선 업종 그다음에 건강관리 헬스케어나 호텔 레저 업종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내년도에 이익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실제 실적을 까보면 네. 좀 하향 조정이 되겠죠. 그래도 이런 업종들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그래도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업종들을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실적을 우리가 반년 정도 적어도 이렇게 땡겨서 반영한다고 했을 때 주가에 지금 사실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는 업종도 있고 어느 정도는 돼 있는 업종도 있고 좀 힘이 부족하다라는 업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내년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좀 별론데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도 네. 이렇게 시장에서 힘을 못 받던 섹터는 그만큼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그렇죠. 나아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게 되면은 IT 하드웨어나 디스플레이 쪽은 실적 내년 1월 달에 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생각보다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희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이나 조선과 같은 섹터들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업종 자체가 주는 뭔가 올드한 느낌. 얘네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뭐 이제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업황 자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선 같은 업종은 사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주가 잘 나와야 네.
주가가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들은 그 추후에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미국 얘기 그리고 국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최근에 시장을 가장 흔들었던 이 국내 공매도 금지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덜 한 것 같아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상무님의 생각 짧게나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공매도 금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그걸로 인해서 좀 며칠간 컸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네. 저는 영향이 굉장히 적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적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게 일요일 날 발표가 돼 버리니까 사실 공매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 네. 또는 매도하는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뭐 월요일 날 워낙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이거를 뭐 쇼커버라고들 많이들 보시지만 사실 실제로 쇼커버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할 시간이 없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외국인도 그렇고 이게 숏 포지션을 청산한 게 아니라 롱 포지션을 샀었던 것 같습니다. 롱을 샀다. 예. 네. 그게 외국인들이 월요일 날 5천억 샀나요? 7천억 샀나요? 하여튼 엄청 많이 이제 현물을 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숏커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숏커버가 아니라 숏도 들고 있지만 롱도 다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오르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내년 6월까지니까요. 금지. 네. 이게 숏 포지션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서서히 팔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이런 그 숏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마다 아마 서서히 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롱을 잡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최소한 숏 포지션에 대한 어떤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천천히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밀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밀리고 하는 패턴이 어저께 나타났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청산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될 텐데 결국은 뭐 크게 좋아질 이것 때문에 어쨌든 수급이 롱 위주의 어떤 그 시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숏 포지션이 많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에 대한 걱정들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이 더 먼저 좀 많은 상황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은 조금 주가가 올라왔다가 천천히 이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량 소화, 뭐 수급적인 측면 이런 것도 좀 소화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일부 업종에 의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업종 자체 이슈 같은 것도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혼재돼 있는 네. 상황.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저는 없을 없을 걸로 것 같다.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상무님. 뭐 오늘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보고서를 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시간도 모자랐고 요약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중요하게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되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우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저희 시장도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인데 저는 뭐 약간 바닥은 좀 쳤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바닥은 쳤다.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더 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달러가 네.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6, 107을 넘지 않고 지난 한 달 동안 좀 오히려 105, 106 레벨로 떨어진 걸 보면 어쨌든 달러의 강세, 그다음에 어떤 금리의 어떤 초강세 모습은 일정 부분은 이제 좀 정점을 지금 지났다라고 좀 보여져서 바닥은 지난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바닥을 지나서 이게 이제 V자로 좋아지기보다는 아마 좀 천천히 좋아지는 형태가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내년에는 이제는 내년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당장 대만 총통 선거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 문제들도 계속 있고 하니까 이게 예전보다도 뭔가 불안할 때
그 어떤 채권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예전보다 덜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찾아가는데 좀 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는 지금 지난 2분기나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나 2분기보다는 조금씩은 개선이 될 조짐들 그리고 기업들의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조금씩은 이제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좀 우상향이지 않을까라고 네. 나름대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흔들릴 때 너무 불안해 하는 국면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보고서 글로벌 전략, 냉전에서 열전으로가 포함된 그 보고서와 그리고 2024년 적정 코스피 찾기 보고서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